준비하면서 갈등이 있었지만 돈보스코 성인도 좀 이해해 주실 것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보스코 탄생 200주년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김상민 신부님처럼 말씀 재밌게 하는 사람 아니라서 주무실 분은 주무셔도 됩니다. 지난 4월 10일 금요일 저녁에 제가 그 안산 문화광장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청소년들 한 3,000명 정도 그 자리에 모였었고요. 그 누가 주최하거나 모은 자리도 아니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안산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회장단 연합 친구들이 준비한 자리이죠. 왜 모였는지는 설명 안 들어도 잘 아실 겁니다. 딱 1년 전에 우리 곁을 떠난 친구들, 자기 친구들의 그 넋을 기리는 추모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준비했더라고요. 그 어떤 자리보다 너무 기특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또 제가 또 꼬레 살레시안이라고 아이들 보면 막 이렇게 좀 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 앉은 자리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그 청소년 봉사하는 친구가 딱 막아서면서 어른은 입장하실 수 없습니다. 근데 순간 좀 당혹스러웠는데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들어가겠다고 내가 얘기할 자격이 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 오죽하면 뭐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행사장을 빙빙 돌면서 사진만 좀 찍었습니다. 아이들 노래도 부르고 이제 시도 읽고 아주 숙연하고 좋은 분위기였어요. 그 다음에 언제 그렇게 또 취재를 했는지 전 세계의 자기 또래 아이들한테 그 편지를 받았어요. 영상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세월호 사건으로 전 세계 우리 식구들이 애도하고 연대하고 있다. 그런 가슴도 좀 벅차고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게 이제 풍선인데 이 풍선을 이제 하늘로 1000개를 날려보내는 거죠. 그것도 아주 장관이었습니다. 그 풍선이 하늘로 이렇게 사라지는데 그 친구들 환송받으면서 그 세월호에서 숨진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 그런 걸 받았었죠. 근데 그 아이들이 느꼈을 그 슬픔과 자책감은 정말 대단한 것인데요. 정말 좀 저는 아주 희한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직히 그 참사가 났을 때 이 청소년들은 실질적인 책임은 없어요. 자기가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솔직하게 이 3,000명 아이들이 다 그 친구들을 아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청소년으로서 뭐 해볼 수 있는 게 없죠. 그 뒤로 1년 또 그냥 자기 공부하고 사는 거고요.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놓고 본다면 가장 무죄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계속 미안하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잠깐 묶어가는데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저는 속으로 지들이 뭘 할 수 있었다고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느끼는 것이 죄책감이나 슬픔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느냐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 아픔을 당한 사람으로부터 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안산이라는 지역에서 같이 살고 똑같이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친구로서 같이 지내기도 하고 다 비슷비슷하게 그 공유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슬펐을까. 미안하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책임 없는 친구들이 하는 것이죠. 지금 생활지표를 이야기하는 이 자리에서 왜 세월호 이야기를 꺼냈느냐라고 사실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또 생뚱맞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그때 안산에 모였던 3,000명의 아이들이 모이는 과정과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이는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공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로부터 좀 시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모였던 친구들이 이제 끝나고 파하고 집에 가는 장면인데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모일 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함께 나눌 간절한 이야기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기쁜 것이든 슬픈 것이든 두려운 것이든 화나는 것이든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야기, 저는 간절한 이야기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있을 때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죠. 이날 안산에 모였던 청소년들은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같이 지냈던 친구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고
그 친구들 없는 것에 대한 슬픔, 그리고 책임져 주지 않은 어른들에 대한 원망들, 그런 것들 있죠.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잘해보자, 이런 희망, 그리고 다시 믿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자기들에 대한 어떤 시기 어린 그런 결심, 그런 이야기, 간절한 이야기가 이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고요. 또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데 또 한 가지 요소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이야기를 상징적으로 표현할 문구라는 거죠. 그걸 구호라고도 할 수 있겠고 캐치프레이즈라고도 할 수 있겠고 반드시 그거는 어떤 형태의 글자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날 주제로 삼았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억, 희망을 노래합니다 라는 거죠. 근데 기억과 희망 딱 두 단어만 놓고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게 연결이 될 수가 없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그들이 기억하는 것은 희망적인 기억이 아닌 것이죠. 뭔가 죄책감, 아프고 슬프고 빨리 떨쳐버려야 되는 그런 기억입니다. 사람이 어떤 상처나 아픔을 당했을 때 가장 잘 사용하는 방어기제가 망각, 빨리죠. 망각이 없으면 일단 죽어버리죠. 그래서 이런 것은 기억에서 떨쳐내야 희망이 뽑히는 것인데 두 단어를 나란히 놓고 이 친구들이 그 모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청소년들은 기억과 희망이 같이 간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좀 유심히 관찰했는데요. 이건 그리스 말입니다. 아나무네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이 말의 뜻은 기억하다, 기념하다, 회상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신부님들이 성찬일 때 그 성찬 기도문 중에 그 일부분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이 아나무네시스는 그냥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뭐를 달달달 외워서 내가 머릿속에 딱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몸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의례로. 기억의 여러 방법이 있죠. 그래서 몸으로 기억할 때 가장 사람은 완벽한 기억을 유지하게 되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도 기억하고 있는 게 있어요. 성찬 기도문에 나오듯이 뭘 기억합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억이에요. 예수님하고 함께 살았던 제자들한테. 왜? 그때 스승님한테 약속해놓고 안 지켰고 죽을 때까지 스승님하고 같이 간다고 그랬는데 닭이 그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3번이나 모른다고 스승님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안기기도 하고 스승님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싹 다 사라졌죠. 별로 떠올리고 싶지 않은 기억이에요. 패배의 기억, 두려움의 기억이죠. 그거를 아나무네시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 달 1년이 아니라 몇 년 동안? 2000년 동안. 우리가 매년 보내는 사순 시기도 심리학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빨리 망각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기억합니다. 아나무네시스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상처를 벗어내고 새롭게 부활하기 위해선 덮고 잊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채로 또렷하게 직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체험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우리는 그 아픈 기억을 아나무네시스로 이런 면에선 우리 청소년들이 신학도 공부 안 했는데 정말 현명한 것 같아요. 그 말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은 굉장히 아주 의미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볼 때 사람들이 모이는 것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간절한 이야기. 그것이 원망이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분노든 뭐 어떤 것이든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야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모여 계신 분들도 어떤 것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수녀님이시고 어떤 분들은 수사님이시고 어떤 분들은 젊은이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 계시지만 그 이야기가 우리한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표현되는 문구가 필요한 것이죠. 사람들이 모일 때는. 근데 우리한테는 문구가 있어요. 뭡니까? 예.
제가 이렇게 강론이나 이런 거 하면서 스스로 계속 다짐하는 게 있는데, 강론이나 강의할 때 절대 질문하지 말아야 돼요. 습관적으로 해서 또 여쭤보고 대답 못 듣는 또 수식이 되겠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저희에게 문구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간절하게 다가오는지 한번 좀 묻고 싶어요. 그때 그 4월 10일 금요일 저녁에 안산의 아이들이 풍선에 써진, 깃발에 써진, 플래카드에 써진 기억, 희망을 노래합니다라는 그 문구를 봤을 때 그 심장에 꽂히는 어떤 그런 묘한 감정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딱 봤을 때 우리한테 그것이 있을까? 전 좀 의문이 들어요. 매년 우리가 새롭게 생활지표가 나오는데 딱 봤을 때 그냥 글자만 봐도 눈물이 나는 거야. 근데 이거 보고 눈물 흘리면 옆에 사람이 물어보죠. 왜 그래? 아파? 이렇게 물어보겠죠. 간절함, 그런 간절한 이야기가 상징적으로 표현된 문구인데 왜 우리는 이 단어를 봤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고 동의는 하겠는데 마음에 꽂히지는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 근데 우리는 이런 문구뿐만 아니라 그것을 잘 설명해줄 그림도 있어요. 많이 보셨죠? 고층 건물 빔 위에 돈보스코와 아이들이 앉아 있습니다. 저 밑에 세상은 정말 아수라고요. 제가 볼 땐 전쟁 장면이기도 하고 무너진 도시의 그림입니다. 근데 저는 이 그림 봤을 때 어떤 사진이 하나가 떠올랐어요. 이겁니다. 루이스 하인이라는 그 미국의 그 사회학자이면서 사진 작가가 계셨어요. 그분이 1932년에 그 록펠러 타워라는 그 타워 위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이 점심 먹는 장면을 묘사하죠. 근데 이분은 사진을 통해서 세상을 좀 바꾸고 싶었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이게 그 고층 건물 위에 점심 식사라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자본은 축적되고 세상은 풍요로워지고 건물은 높이 올라가는데 거기서 일하는 그 자본의 목적이 되는 그 사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취급을 받는 이 그 세상의 모순에 대해서 이 사진 한 장으로 표현을 하시는 것이죠. 저는 고소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못됩니다.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진을 놓고 봐도 그런 의도가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는 아이들, 저 밑에 세상은 있고요. 그 한가운데 돈보스코가 계시고 그 세상의 모습과 위험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는 모습일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무섭거든요. 느낌이 다 안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들 중에 미안한 친구가 있는데 난 이 친구도 굉장히 미안합니다. 그 왼손으로 지금 빔을 잡고 있는데 얼마나 고마운지 그거라도 안 잡았으면 무슨 죄가 있어요. 분홍색 입은 분발에 예쁘게도 생겼는데 옆에 한 친구가 재채기 한 번이라도 하면 특별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이 그림이 이렇게 썩 마음에 이렇게 저 개인적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게 안 나왔더라고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돈보스코가 너무 무섭게 생기셨어요. 예, 좋은 의미이고 제가 잘 알아들여야 할 의미이지만 이 그림 자체가 글쎄요, 저한테는 썩 그렇게 아직은 못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그림을 하기 전까지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올해 생활지표, 그 모임의 상징이 되는 문구를 들었는데 왜 그 말이 가슴에 꽂히지 않을까? 그리고 왜 이런 이미지와 이런 아까 영상도 보셨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 안에 깊숙이 왜 진짜 그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사람들처럼 우리 안에 열기가 안 떠오를까 봤을 때 사람들이 모이는 두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인 간절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야기.
돈보스코의 이야기, 돈보스코 탄생 200주년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했지만 우리가 숨쉬고 발딛고 사는 이 자리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필요했다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활지표를 좀 설명하라고 제가 명을 받고 깜도 안 되지만 나와서 이야기 드리는데 저는 생활지표 이야기보다 생활지표를 보고 싶게끔 하는 우리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어요. 이 간절한 이야기. 저는 강의나 이런 것의 목적은 그 텍스트의 내용을 완벽한 지식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를 집에 가서 사람들이 보고 싶게끔 만드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좀 더 주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간절한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에서 우리는 그 많은 이야기들 중에 어떤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할 것이냐? 이건 저의 제안입니다. 폭력입니다. 이걸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폭력은 사전적으로 남을 거칠고 사납게 제압할 때 쓰는 주먹이나 발 또는 몽둥이 따위의 수단이나 힘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체적이고 물리적인 차원의 이야기일 것이고 좀 더 넓혀보면 영적인 폭력, 정서적 폭력도 있겠죠. 저는 우리 사회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사회가 철저하게 폭력으로 물들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누구의 책임이라고 다 꼬집어서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2006년에 우리 존경하는 강구장 신부님 모시고 원장님을 모시고 대림동에 대학원생으로 있었는데 거기에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는 감정 기복이 워낙 이렇게 심한 거죠. 그래서 기분 좋을 때는 막 신부님 수사님 와서 안기고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100만 년 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근데 화가 나면요 물건 던지고 신부님 수사님한테 욕하고 운동할 때 돌 던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긴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주말에 한번 이렇게 나갔어요. 좀 아이 왜 그런지 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 노들섬 아시죠? 한강대교 밑에 거기에서 이제 축제가 있어서 그 축제를 하고 대림동에 아이스크림 집에 갔습니다. 뭐 31가지 파는지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왔죠. 근데 이제 첫 질문이 저는 뭐 상담도 공부 안 했으니까 굉장히 좀 서툴렀어요. 지금 생각해도 부모님은 잘 계시고 아이스크림 먹다 뜬금없이 부모님이랑 계셔서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지금 얘기는 예, 잘 계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 가면 안 돼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친구 잘 계시다고 그래서 어디 사셔?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저는 얘기를 지적시키면 안 되죠. 다른 화제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었고. 근데 지가 다 얘기를 해요. 이 친구 이야기가 자기랑 동생 3남매가 살고 부모님 같이 살았는데 아버지는 이렇게 노래방 고치셨고 어머니는 어디 제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하여튼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난했지만 그런 대로 잘 지냈던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중학교 들어가면서 인라인 보드라고 거기에 완전 몰입해서 공부 안 하고 성적 떨어지고 집안 경제 어려워지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싸우시는 날이 많으셨나 봐요. 근데 싸움을 한번 시작하면 이게 전쟁, 물건 날아다니고 고상 다 보는 거죠. 근데 어느 날은 부모님이 싸우시다가 그 동생들한테 나가 있어요. 집 밖에 나와 있는데 어머님인지 아버님인지 가스에 불을 붙이셔가지고 걔는 자기 눈으로 자기 집이 날아가고 부모님 돌아가시는 그게 눈으로 보는 거죠. 얼마나 끔찍한 폭력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을 못.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그런 기억에서 보통 사람이 떠오르면 눈물도 나고 이게 막 감정이 흔들려야 되는데 눈빛 하나 안 변하고 그 슬픈 기운 하나 없이 또박또박 책 읽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것이라고 어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데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한 가정의 불행한 가정의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일상 안에서 경험하는 이 폭력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회의 역사 안에 트라우마처럼 남겨져 있는 그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우리의 폭력적 기질,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의 견해,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 안에 우리가 어떤 폭력을 경험했을까 한번 보죠. 한국 전쟁. 이거는 온 국민이 트라우마에 빠진 사건인데 한 번도 치료받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저도 한국 전쟁의 피해자입니다. 그 공적인 자리에서 저희 집안 얘기를 어머니 안 오셨죠? 네.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희 외갓댁이 한번 풍지박산이 났거든요. 한국 전쟁.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 신태인의 큰 지주집안이었는데 저희 집에서 일하던 일꾼들이 빨치산이 돼가지고 밤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우리 외갓댁 식구들이 이렇게 산으로 도망가 있고 낮에는 이제 그 집에 있는데 저희 외할머님이 다음날 제 큰 외삼촌 생일이어가지고 안 올라가셨거든요.